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준비한 범위 내에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처음에 이제 이 가문을 생각할 때 이제 서계 선생의 그 호에 담겨져 있는 제 마음대로의 생각입니다만은 서계라고 한다면 대구쯤 되려면 동봉쯤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서계가 생각했던 동봉은 누구에 있는가 하는 것이 아마 이 집안이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지향이 아니겠는가. 그 동봉은 혹시 남명이지 않겠는가 하는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안 그러면 국가주의적인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계속 가족주의적으로 가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한만에 많은 의병 대장들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공무를 그날로 내려놓고 상주하러 가는 것이죠. 지금 나라에 전쟁을 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생겼는데 상주를 하러 간다는 것이죠. 가는 사람도 떳떳하게 갈 수 있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도 말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 이게 조선 사회인데 지금 우리가 얼핏 생각해도 좀 덜 납득이 드는데 그게 이제 효과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념적인 부분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맡은 부분이 이제 서계 선생의 두 아드님, 큰 아드님하고 마지막에 이 막내 아들이 무월당 국원 두 분을 제가 이렇게 주제로 맡게 됐는데 한번 경영해 보고 싶다고 하는 그 경륜의 마음, 요거는 큰 아들 통해서 저는 이어졌다고 보고 학자를 꿈꾸었던 어떤 처의 마음은 막내 아들을 통해서 구현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 그 마지와 막내를 합치면 아버지의 모습과 정확하게 접합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윗대 이야기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조선왕조가 새로 개국이 될 때 적극적인 혁명의 노선에 가담했다고 하는 집안의 전통을 이 집이 갖고 있다고 하는 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림이라고 하면 조선왕조의 개창에 반대하는 포원적인 생각이 살림적인 일반적인데 이 댁은 물론 살림입니다만 그 당시로 그 왕조 개창 시기로 봤을 때는 포원하고는 조금 반대적인 입장에 존재했던 집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사회적인 지명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분의 외손녀 사위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통용되지 않았을까.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이분의 운신의 복을 굉장히 높여주는 측면이 있다 하는 것. 이제 그런 과정이 바로 성계와 남명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그 틀 속에서 남명과의 관계로 확장을 해나간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금계, 덕계, 금계, 옥은, 황율량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는데 요 상황은 이 김담수 선생만의 상황이 아니고 그 당시 성주 지역 사람들이 모두가 거쳐가는 교육적인 인프라가 되는 것입니다. 한강계, 이 양계가 이제 덕계와 금계입니다. 그 다음에 양강, 동강과 한강이 되겠죠. 그 양월이에요. 그 양월이 이제 월천과 설월입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이 집안의 학문적인 종적 질서는 설명될 수가 있다. 이제 남명문화에서 어려서 잠시 배웠습니다만 실제 이 서계 선생은 이 양계를 통해서 학문의 어떤 남명학적인 요소와 폐기학적인 요소를 수렴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양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더 확충시켜 나가는 그런 측면이 있다. 나중에 동강의 그 청천서원에 서계가 제향이 되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측면에서 확장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서계에 의해서 동강은 제가 봤을 때 뭐 그냥 팔촌의 척분이 있는 그런 집안 사람을 넘어서서 국가의 어려움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큰 간성과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과거 이 시기의 팔촌은 지금 팔촌보다 멉니다. 그때는 고종사촌, 이종사촌을 훨씬 더
강조하며 살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의 8촌 개념으로 과거의 8촌을 보는 건 조금 차이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런 어쨌든 양강과의 관계가 아들대로 이제 대물림되면서 사제관계로 발전하게 되고 이런 틀 위에서 시가 아니고 편지가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교육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시교와 서교의 어떤 가정지학을 이 집이 가지고 있었고 그 틀 속에서 그 두 아들이 저는 성장한다. 이게 보면 이제 굉장히 그 엄격한 그 음함도 있지만 자정도 있고 격려와 경계 이런 것들이 혼료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 집안의 어떤 독특한 어떤 가정문화, 가정교육의 문화로서 집안을 융성하게 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요 비슷한 것이 서해 선생 집에 가면 아주 이런 모습들이 또 강하게 나타나요. 서해가 수암에게, 수암이 다시 졸제에게, 졸제가 그 아들로 이렇게 계속 늘어납니다. 부자 간에 편지 주고받고 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게 아니냐. 누구나 다 하는 게 맞지만 그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매우 특별함이 있다. 요거는 서해 집안과 서계 집안은 하나의 특수성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측면. 소학에 대한 아주 혹모하는 아주 혹독하게 그 소학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인물로 규정할 수가 있고, 그건 사실은 본원에 대한 근본에 대한 강조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어릴 때부터 수학을 굉장히 강조했고 중년에 벼슬하느라고 공부를 제대로 못했고 말년에 벼슬 거의 그만둘 때 이 수학을 깨끗하게 베껴서 일종의 전가지보가 되는 겁니다. 한 집안의 그 보물로서 전수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발문을 붙이는데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수학의 근본을 둔 요 정신이 설계 월담으로 이어지는 특히 월담 집안의 하나의 그 가풍에 또는 가학의 아주 중요한 실체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특별한 상에 대한 예를 묻는 것에 대한 답장을 우복이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정적인 자료 1622년에 상주 유림들이 7월 기망이니까 7월 16세가 되겠죠. 큰 뱃놀이를 했습니다. 소동파 모양을 따서 그때 25명이 참가를 하는데 이 월담 국원도 참여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주의 주류 선비로 도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건 단순히 뱃놀이가 아니고 이 메인에 끼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되지 않느냐. 그런 맥락에서 그 다음 단계에 뭐가 되느냐면 상주의 수원이었던 도남선 원장이 됩니다. 도남선 원장이 되었을 때 그때 수암 유진이 돌아가시니까 도암 원주를 대표해서 제문을 하는 것이죠. 오늘 아마 국원의 글이 맞는 것 같고 그 문집에 실려 있습니다. 자, 도남 원장으로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복 정경설을 도남서원에 제양하는 것입니다. 이 도남서원이라는 게 원래 낙연과 도남 두 글자를 정해서 우복이 서해에게 물으니 도남의 뜻이 좋다라고 이야기해서 도남서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연을 제양하고 좀 있다가 소재를 제양하고 서해를 제양하고 그 다음에 우복을 제양하고는 문을 빗장을 닫습니다. 이미 이건 제가 볼 때는 사전에 기획된 것이라고 봅니다. 우복의 제양이 가장 마지막 단계가 되는데 그걸 실현하는 사람이 바로 국원이라고 하는 것. 그 바로 우복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중에 이 나감서원이라고 있는데 원래 나감서원에서 처음에 낙연서원이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입제 정종로가 옛날에 도남서원 초명에 낙연이라는 이름이 거론된 측면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고려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편지를 하니까 감히 그 이름을 쓰지 못하고 지금 나감서원이 된 것이에요.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국원 돌아가시고 만사제문은 사료적인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입각해서 제가 쭉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쨌든 인간적으로 굉장히 그 맑은 사람, 맑고 깨끗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그 명리를 구분할 줄 아는 이런 인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식된 측면이 있다.
그 다음에 학자적인 측면에서는 백원 신석번이라고, 이 신석번은 우복문인 중에서도 노론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서인계를 상징하는 우복문인이 신석번인데, 이분이 견도명이라 그 도를 봄이 밝았다. 그러니까 도에 대한 이해가 높았다라고 만사에서 그렇게 썼는데, 입제가 이걸 그대로 인용해서 묘문에서 다시 그대로 쓰는 것이죠. 요 한 구절을 보더라도 여러 문인들에 비해서 이분이 결코 부족하지 않다. 오히려 뛰어난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복 문화에서 있으면서 그 우복의 손자, 우첨제, 정도응 이런 분들을 오히려 좀 교육하는 그런 측면. 그 다음에 중동의 유학자들을 위해서 오산서당을 건립해서 교육하는 측면. 그래 이러한 교육적인 활동이 엄청난 대단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자기 역할 속에서 주어진 그런 부분들을 충실히 이행하는 측면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는가. 오산서당에서의 학생들을 가르친 것을 입제는 그걸 몽학, 아들을 가르치는 몽학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상주 지역의 어떤 그 교육적인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제 제가 한 아버지의 생각이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떤 맥락으로 전성이 되어가고 또 어떤 식으로 발전되어가고 변이 되어가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착상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서 이들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착목을 하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맺은 말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큰아들 김정용은 문과급제자 성주에 몇 명 났느냐 데이터 뽑을 때 이름 한번 빌려주고, 이때가 그랬다는 것이죠. 마지막 아들 이 국어는 한강선생 문인록, 우복선생 문인록 현악판 만들 때 이름 한번 빌려주고 그게 끝이에요. 그렇게 이때까지 우리가 역사에서 다루어져 왔던 인물이었는데, 그 인물을 어쨌든 이 평면적인 글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큰 발전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더 유능하고 훌륭한 연구자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충을 시키면 그 실체가 좀 더 명확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